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그 괴물은 아프리카를 황폐화시켰다. 2. 한국의 마음. 3. 일본의 공허한 약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프리카에 악명을 떨치는 괴수의 존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인들을 괴롭힌 이 괴수를 한국에 해치울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이 무상으로 도와준 덕분에 아프리카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에 아프리카 전역이 한국을 찬양하며 극찬한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를 오래 괴롭힌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빈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무력 분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의외로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바로 작은 벌레입니다. 바로 메뚜기인데요. 한 마리만 보면 어떤 위협도 되지 않지만 메뚜기의 무서운 점은 때로 몰려다니며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메뚜기가 창궐하면 한 해 농사가 망가질 정도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 메뚜기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메뚜기는 아프리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메뚜기를 완전히 퇴치할 방법에서 약을 뿌리거나 불을 붙이는 방법들이 사용되는데요. 이마저도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등장하면 무용지물로 군부대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구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렵다고 하죠. 에티오피아에선 메뚜기 떼를 마주한 비행기가 공항으로 되돌아왔던 일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협입니다. 아프리카의 괴수라고 불릴 정도로 위협적인 메뚜기 떼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 일정 주기에 맞춰 나타났던 존재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메뚜기 떼의 출현이 빈번해졌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와 메뚜기 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와 같은 비중으로 메뚜기 떼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문제는 메뚜기 떼가 더 자주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 메뚜기 떼가 군집을 이루는 속도가 예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군부대가 출격해야 하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헬리콥터에 메뚜기를 처치하는 약을 설치.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전방에 약을 살포해서 메뚜기를 죽이는 것인데요. 아프리카의 대표종인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150km를 여행하고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잎을 먹어 치웁니다. 최근 출현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아프리카 9개 국을 돌아다니며 남아있는 농작물을 싹 다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헬기를 사용해 조기에 진압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메뚜기 떼 출현 지역이 아프리카라는 점입니다. 내전과 부패로 인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인프라가 망가졌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헬기 운용할 돈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국제기구의 헬기들을 동원해 메뚜기 떼의 정보를 취합. 현지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메뚜기 떼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고안했지만 마땅히 좋은 헬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은 메뚜기 떼의 위협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보호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에 한국이 보유한 헬기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욱 국방장관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오영령 MD 헬기 16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케냐 등 병력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엔 헬기 부대 창설을 독려. 헬기 정비는 물론이고 운용 교육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아프리카 국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까지 약속했죠.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오영령 MD 헬기는 900에서 도입된 헬기로 한반도 산악지대에서 정찰 및 수송 역할을 맡으며 긴 시간 한국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헬기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아프리카를 괴롭힌 메뚜기 떼를 제압하는 데 있어 적합한 기종입니다. 기체 신뢰성이 높아 수송기에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기종으로 경량으로 운용 가능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아프리카 전 지역을 누비는 메뚜기 떼 특성상 안전하면서 빠르게 전환 가능한 기종이 필수인데 이 헬기 하나 덕분에 작전 수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공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케냐와 나이지리아 등 메뚜기 떼의 위협을 매년 겪어야 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한국밖에 없다며 극찬을 쏟아냈죠. 한국은 헬기 지원과 더불어 평화유지 신탁기금 100만 달러도 지원했는데요. 유엔의 스마트 캠프 설립,
사상 자치적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이행을 위해 기존에 지원하는 UN 평화구축 캠프에 특별히 100만 달러를 더 지원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한국의 통 큰 선행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한국이 예전부터 아프리카의 보인 기술 이전과 과감한 투자에 항상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BBC 인터뷰 중에 한국을 극찬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해준 것에 감격한 나머지 한국은 우리를 살려준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한국이 보인 선행에 감사 인사를 보냈죠. 한국은 세네갈의 한국 통일배를 개량한 이슬이 이즈 품종을 전파해 세네갈 국민들이 밥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빈번한 가뭄과 전염병의 창궐로 제대로 식량을 수확하기 어려웠던 세네갈. 한국의 도움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을 재배할 수 있었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인 이슬이에 반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다투 세네갈을 찾아 이슬이 품종을 도입하고자 서두르는 행보를 보였죠. 남아공 역시 한국이 무상으로 도움을 준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와 달리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요. 한국은 남아공 음푸 말란가주 구을 내 영농학교의 트럭과 지게차를 제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짓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만 주고 끝나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 남아공 주민들의 고마움을 이끌어냈죠. 한국에게 감동한 니코 말루레케 영농학교 최고 경영자 시우는 한국이 보여준 현명한 대처와 배려 덕분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말하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심함 덕분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배려에 감탄하는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한국이 거둔 성과를 우연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정부 개발원 조호가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1조 4천억 엔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까지 합치면 한화로 36조 원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죠. 인프라와 인재 육성, 보건과 농업 등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이례적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죠. 1대1로를 내세우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향후 5년간 아프리카인 3만 명이 일본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아프리카 일본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품었죠. 하지만 이 약속은 모두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수 경기도 최악의 상태라 아프리카 인재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외국인 혐오 여론이 높았던 일본이게 아프리카인들을 일본에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가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재정부채가 심각한 일본 입장에선 아프리카를 지원할 여력도 안 되는 상태. 결국 공허한 말뿐인 지원인 셈입니다. 당연히 아프리카인들은 일본의 공허한 지원에 분노했죠. 현재 아프리카는 일본과 멀어지고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게 더 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세네갈에서 갑자기 한국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한 국가로 거듭나겠다며 대통령이 강력하게 한국의 날 제정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세네갈이 살 수 있었다며 이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뭐라건 아프리카 국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 한국밖에 모르는 세네갈과 한국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네갈은 변화할 것인가? 마이크에 선 그는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인 마키살은 연설을 통해 현재 위기에 봉착한 세네갈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분명 위기에 몰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국의 날을 제정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가 웃음을 지으며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도와준 덕분에 위기 상황 속에서 세네갈이 버틸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19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10월 19일은 세네갈과 한국이 수교를 가진 날로 1962년도에 시작된 수교일을 생각해 이날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것이죠. 수도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은 물론 한복까지 입을 수 있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한 그는 한국에 대해 세네갈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현재 세네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수입하던 세네갈은 전쟁으로 인해 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곤란을 겪게 되었죠. 밀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난한 국가인 세네갈에게 가격 상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세네갈에게 닥쳐온 현실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죠. 아프리카 연합AU의 수장이기도 한 마키살 대통령은 전체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해 이를 인지해 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 이를 위해 직접 친서를 작성해 러시아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세네갈의 식량 자원은 한정적이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기엔 세네갈 식량 사정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면한 식량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향후 농사를 지어야 할 종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비료 값도 상승했기에 당장 다음 해와 다다음 해를 준비할 농사조차 시작도 못한 상황. 하다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달라며 푸틴에게 이미 사정을 했으나 러시아는 이 소식을 묵살하며 밀통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간곡한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은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밀 문제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타격이었고 자국 국민들을 먹일 식량이 모자라기에 이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을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구호 물자를 받아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죠. 유엔도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일찍이 세네갈에 진출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세네갈 정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죠. 세네갈에 위치한 참치캔 회사 스카사 SCASA는 세네갈의 어려움을 알고 한 하루 약 5억 원 상당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네갈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결단까지 내리며 죽어가던 세네갈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모 회사의 존재 때문이었죠. 회사는 원래 세네갈 국영기업의 소유였지만 한국의 동원그룹이 인수해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 회사입니다. 세네갈인들을 위해 한국 회사가 사재를 털어가며 도운 셈이죠. 스카사는 세네갈의 풍부한 수역에서 건져 올린 참치를 가공해 해외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름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장입니다. 무려 1968년에 처음 공장이 세워졌다고 하죠. 불행히도 방만한 경영과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동원그룹이 인수하기 직전에는 폐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의욕이 없었고 세네갈 경제를 지탱하던 이 기업은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원그룹은 이 회사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한국식 경영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바라봤죠. 그룹 내부에서는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은 뚝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죠. 에콰도르와 미국령 사모아의 참치회사 인수를 결정해 나름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동원그룹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업 경영은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사 인수 후 계속된 적자에 한때는 철수까지 고려할 정도였죠. 김재철 회장은 아프리카 특유의 느릿한 일 처리 속도와 저품질 포장을 고쳐야만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6개월 공장 문을 닫고 처음부터 공정 및 품질 관리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을 파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점 문화도 변화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세네갈 인들은 일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자신들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런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신뢰 쌓기에 나섰습니다.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네갈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현지 직원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사내 축구 동아리도 만들며 스킨십을 늘렸죠.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더니 세네갈 안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400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600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면서 세네갈 대표 기업이 되었죠. 세네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카사가 세네갈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마키살 대통령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부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에게 은혜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며 나섰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세네갈에 베풀어준 것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전쟁 직후 가난함과 배고픔을 아는 유일한 선진국이기에 한국은 아낌없이 세네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항상 세네갈의 문제였던 식량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슬이벼
품종을 한국이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세네갈 풍토에 잘 맞는 품종을 연구한 결과 한국 통일벼 품종을 개량한 이슬이 품종을 세네갈에 심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프리카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덕분에 세네갈에서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이슬이는 빠른 적응 덕분에 세네갈 농부들의 사랑을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 기존 품종인 사해사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은 아낌없이 무상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은 세네갈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학교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도 다카르에서 60km 떨어진 티에르 케르무사 중학교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학교인데요. 기존에는 천막을 펴놓고 수업을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한국의 도움 덕분에 현대식 중학교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한국은 다카르에도 중학교 2곳, 카울락 지역에도 2곳에 달하는 중학교를 건설함에 따라 세네갈 전역에 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새마을운동 연구소도 세네갈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회운동으로 세네갈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세네갈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 최초로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설치, 새마을운동의 전초기지로 세네갈을 선정해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 덕분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은 현대화를 거쳐 몰라볼 정도로 최신식 농사를 지을 정도로 성장했죠. 코로나 시기 때는 세네갈의 의료품 부족을 실감한 세네갈, 한국 교민들의 요청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 2만 900여 점, 수술복과 수술용 장갑 등 의료품을 솔선수범해 선진국들 가운데서 최초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죠. 알폰스 우스만 짜오 세네갈 보건부 장관실장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큰 기여를 했다며 한국이 아니었으면 세네갈은 죽음의 땅이 되었을 것이라 증언했죠. 1년의 도움을 받았기에 마키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주요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세네갈은 타이가 개발한 FA50 기종을 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한 세네갈은 다른 나라는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을 좀 찍었다고 하죠. 일찍이 KT 기본 운영기 4대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국이 운영하는 공군 전투기 마크가 태극기 문양이라고 하죠. 알고 보니 한국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태극기 문양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눈앞에 펼쳐진 넓은 대지를 지켜보고 나지막한 탄성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비행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끄는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투기에는 한국에서 볼 법한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납고 한 컨의 태극기 문양을 단 전투기 여러 대가 발견되었죠. 한국도 아닌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 한가운데서 태극기 문양을 발견한 그를 향해 안내하던 아프리카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생소한 나라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오랜 내전을 겪었기에 이곳 주민들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풍부한 자원이었죠.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도 풍부한 곳입니다. 덕분에 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 수 있었고 이 돈을 기반으로 군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극심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정부는 자원을 팔아 외화를 벌어 구소련의 전투기를 사들이며 공군 병력을 갖췄습니다. 판매한 자원으로 앙골라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미그 21과 미그 23을 비롯해 수시리즈도 구입하면서 소련제 전투기에서 상당수를 사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앙골라 공군의 주력 기종은 수호이수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력 기종에는 빠짐없이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앙골라 공군 부대를 우연치 않게 들린 한국인은 이러한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떻게 태극기가 전투기에 달려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앙골라 공군에서 태극기 문양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한국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과거 앙골라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전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로 자원을 수탈당하며
포르투갈에 압제에 신음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아프리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독립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투쟁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들이 개입 독립운동은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소련과 쿠바가 지원하는 공산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 앙골라인 민해방 운동 엠플라, 서방 세계의 앙골라 민족 해방 전선사, 그리고 종족 대우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 생겨난 앙골라 전면 독립연맹타로 말이죠. 이들 세력은 각기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하길 원했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랬던 공산 진영과 서방 세계의 지원 때문에 오랜 시간 내전에 높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산 진영의 지지를 받은 앙골라인 민해방 운동이 군사력이 강했기에 앙골라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왔고 종족 간 이념과 차이로 인해 내전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남았죠. 결국 70년대에 시작된 앙골라의 내전은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앙골라의 사회와 경제를 좀먹었습니다. 앙골라 국민들은 내전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한국이 앙골라와 접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앙골라 내전이 가장 극심했던 90년대였습니다. 유엔은 루사카 평화협정에 근거해 유엔 앙골라 검증 임무단을 파견해 앙골라 내부의 치안과 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죠. 한국 역시 유엔에 소속된 일원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을 얻어 앙골라에 들어가 내부 인프라 시설 구축과 건물 보수를 돕고자 대규모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라고 생각된 앙골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당시 앙골라에 파견되었던 공병부대는 극심한 일교차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물도 맞지 않아 초반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답게 이들 부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거주했던 우원보의 다리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을 지으며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병부대가 위치해 있던 우원보 지역은 강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가장 큰 다리인 쿠이마교 교각은 앙골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전 때문에 쿠이마교 교각이 무너지면서 이를 보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공병부대는 이 교각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처음 유엔은 인도에서 온 부대에게 교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점에서 유엔은 인도 대신 한국에서 온 공병부대에게 작전을 부여했습니다. 인도군은 한국에게 밀려 자비를 맡아야 했죠. 한국 공병부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무리 지었고 앙골라에서 복구된 교량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였지만 한국은 이를 성실히 완수했고 이에 놀란 유엔군과 앙골라 정부는 한국 공병부대를 주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앙골라 국영TV에서 이들을 취재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공병부대가 2달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한국은 한 달이면 충분했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완벽했기에 앙골라에서 한국 부대의 인기는 한국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강을 넘기 위해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던 앙골라인들은 교각 덕분에 단 5분이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골라 전역에서 한국 부대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해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앙골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로 생길 공군 전투기 부대의 마크를 태극기 문양으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던 앙골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습니다. 태극기는 한국이 보여준 헌신에 대한 이들의 감사 인사였던 것인 셈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한국이 보여준 은혜를 잊지 않은 앙골라인들은 한국인이 오면 꼬레아라는 말과 함께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 앙골라인들이 한국과 달리 아주 혐오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1대1로 정책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투자에 나섰던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에 엄청난 돈을 뿌리며 자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은 친중인사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이권을 보장해 주는데요. 앙골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앙골라 대통령이었던 도스 산토스와 협의를 통해 2,920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며 앙골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은 중국의 호의에 감사하며 많은 중국인들이 앙골라에서 사업하는 것을 얻어 사업에 있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중국 사업가들이 앙골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중국은 앙골라와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탐낸 중국은 앙골라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년마다 석유 1만 배럴씩 17년 동안 중국이 가져가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설 건설에 앙골라 노동자들이 투입되기로 앙골라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중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죠. 앙골라를 중국 식민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앙골라인들은 중국의 횡포를 깨닫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많은 부정부패가 중국 때문이라며 시위에 나섰죠. 아시아인들이 앙골라를 찾아가면 한국인은 반겨주는 반면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말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만 얻은 중국.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아도 앙골라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과연 중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한국인처럼 앙골라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